안녕하세요, 올가즈입니다. 오늘은 지난 편에 이어서 25년 상반기 시황 전망에 대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25년 시황 정리는 총 3부작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제가 2024년에 시장을 바라보았던 뷰를 정리했고, 오늘은 이제 트럼프 정권이 들어설 텐데 트럼프 정권 하에 주식시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할 그런 배경을 몇 가지 짚어볼 것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25년도의 시장을 읽는데 중요한 5가지 요인들을 짚어보고, 구체적으로 25년 상반기를 들여다보면서 이 3부작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상편 내용 보고 오셔도 되지만 짤막하게 요약하면 작년 4분기에 바라봤던 2025년 뷰의 골자는 높아진 장기금리에 의해서 경기 둔화세가 시작될 것이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게 언제인지에 관해 전 생각보다 경기가 좋아 보이다가 훅 꺾이는 시점이 올 거라고 보았는데요. 전 기본적으로 이미 2024년 하반기부터 둔화 조짐이 나타났어야 하는데, 그것을 바이든 옐런이 미봉책으로 연장시켰다는 뷰를 가지고 있었죠. 아마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2024년 여름에는 샴룰과 같은 용어가 등장하면서 시장의 모두가 침체 우려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옐런이 단기국채 발행량을 증가시키면서 영래포의 유동성을 또 끌어다 사용하고, 또 일본의 금리 인상에 대해 경고하는 등의 조치를 하면서 당장의 침체 우려는 가시게 했지만 대선 이후로 장기채 수급 악화나 일본 금리 인상 문제 등을 이제 미뤄두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2024년도까지 좋았던 경기 지표의 이면에는 바이든 정부 시기 불법 이민자들의 유입, 또 옐런의 재정 지출, 또 공급망 회복으로 인한 반전 효과, 또 AI 영역에서의 기업 투자 확대 등 언제든 꺾일 수 있는 단기적인 펌핑 요인들이 크다고 보았죠.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이민자 제한하고 관세 문제도 불거지고 AI 분야도 학습에서 추론으로 이동하면서 캐펙스가 좀 꺾이면 갑자기 경기가 꺾일 수도 있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준도 12월 FOMC에서 양적 긴축을 2025년 상반기 중 언제 종료할지에 대한 그런 포워드 가이던스를 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첫째, 실제로 연준도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 다음 둘째, 지난 금요일의 고용 서프라이즈도 연말을 감안해도 제가 생각했던 것을 너무 벗어나게 되면서 2025년 상반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럼 현 시점에서 새로 생각을 정리한 바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1, 2년 동안 정말 많은 경제학자들이 경기 침체를 예상했지만 경기 침체가 오지 않았던 이유를 크게 2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과거에는 연준이 금리 인상을 단행하고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하게 되면 은행의 예대 마진이 악화되면서 대출이 줄어들고 신용이 파괴되면서 경기 침체가 찾아왔지만, 코비드 이후는 지급준비금이 너무 많이 뿌려지고 풍부해지다 보니까 장단기 금리차 역전 상태에서 예금이자 상승하니까 풀리는 단기이자만 늘어나고, 낮아진 장기금리에 대해 똑똑해진 가계와 기업이 이제 락인을 하다 보니 경기 침체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둘째, 바이든 옐런이 어마어마한 정부 지출을 해서 계속해서 재정 부양을 해왔습니다. 원래 정부가 지출을 하려면 돈을 찍어내거나 국채를 발행해야 합니다. 돈을 찍어내서 지출을 하면 인플레이션이 오기 때문에 실질 부양 효과가 없고, 국채를 발행해서 지출을 하면 결국 민간의 자금을 국채로 흡수해서 민간으로 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의 구축 효과가 일어나서 부양 효과가 반감이 됩니다. 그러나 미국은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과거에 전 세계에 뿌려두었던 달러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국채를 마구 발행해서 미국 국내에 지출을 하게 되면 그 구축 효과는 전 세계에서 일어나지만 지출로 인한 부양 효과는 미국 국내에 이제 국한되기 때문에 차별적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 가계와 기업이 락인했던 장기 대출들의 상당수가 2025년부터는 롤오버가 돌아오기 때문에 이제 슬슬 가계와 기업의 장기 금리가 고금리인 압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문제는 어느 시점부터 가계와 기업에 대한 압력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느냐이고, 그 시점은 결국 이번에 대해서 이 정부 지출에 대해서 미국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2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A는 전 가능성이 낮다고 보지만 트럼프가 바이든의 재정지출 기조를 지속할 경우입니다. 이제 바이든 옐런이 했던 행동은 사실 우리나라와 같은 비기축통화국으로서는 좀 분통이 터질 일입니다. 얼마 전 미국 국채 금리가 4.7%를 넘자 전 세계 국채 시장 금리에도 일제히 상방 압력이 가해진 것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 미국 국채 시장은 전 세계 국채 시장을 볼모로 잡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 금리가 오르면 오를수록 자금은 미국보다 신용도가 낮은 국가의 국채에서 미국 국채로 흐르게 될 것이고, 미국보다는 제3국에 먼저 문제가 터지겠죠. 예를 들어서 미국 국채 금리가 극단적으로 7%다. 그러면은 이제 국채 시장의 자금들이 한국 국채라든지 인도네시아 국채 이런 것들은 사질 않겠죠. 전부 다 이제 미국 국채 시장으로 자금이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그 순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될 겁니다.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그럼 글로벌 국채 금리도 상승하고 그럼 글로벌 경기 침체가 먼저 오고 그다음 미국 경기 침체가 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경기 침체를 걱정해야 하는 시점은 글로벌 경기가 주저앉기 시작한 이후일 것이고 그럼 달러 국채 수요가 다시 높아지면서 국채 금리가 내려가고 재정 지출을 또 계속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흐름에서 거의 유일하게 미국이 주의해야 할 것은 인플레이션의 가능성입니다. 전 세계 달러가 미국으로 모여드는 것은 미국 내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가 있겠죠.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무지막지한 양적 완화와 돈 찍어내기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오지 않았던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 이제 큰 부분은 우선은 부실했던 금융 시스템에 그 자금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통화 승수가 이제 급락했던 부분도 있고 또 경기 부양이 재정 정책이 아닌 통화 정책 위주였기 때문에 달러가 전 세계로 퍼져 나간 데서 기인한 부분도 있습니다. 아주 단순화를 한 부정확한 예시를 들자면 미국의 물건이 100개가 있고 달러가 100개가 있는 상황에서 돈을 찍어내서 달러가 200개가 되면 인플레이션이 오겠죠. 근데 달러 중 100개는 해외로 나가서 해외 물건들에 쓰인다면 자국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반대 기제가 작용할 수 있습니다. 통화정책이 아닌 재정정책 위주의 부양책을 펴면서 국채 발행으로 전 세계 자금을 미국으로 끌어들이고 있죠. 그렇다면 미국 내에 달러가 넘쳐나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기의 통화정책 위주 부양책 체제에서 코비드 이후 재정정책 위주 부양체제로 바뀐 이후 급작스럽게 9%대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것도 서플라이 체인의 영향도 있지만 이런 부분의 영향도 일부는 있었으리라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 시나리오 A의 방향으로 갔을 때 재무부와 연준의 숙제는 전세 달러 자금을 끌어다가 미국에 퍼부으면서 기축통화 지위는 어떻게든 유지를 하고 동시에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생기지 않게 잘 조율하는 일이겠죠. 경기는 계속 부양해야 하니까 재정 지출은 지속하고 인플레는 조정해야 하니 통화 정책은 긴축하면서 골디락스를 좁은 길을 걸으려 했던 모습이 바이든식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공약해온 바에 따르면 시나리오 A, 바이든의 기조를 따라가기보다는 시나리오 B, 재정 감축의 길로 갈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고용이 탄탄하고 경제가 좋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정책인데 고용 지표가 좋을 때는 재정 감축을 단행하고 경기가 나쁠 때는 재정 지출을 늘리면서 조율하는 방식이겠죠. 바이든 시기에는 경기 부양과 인플레 압력의 사이를 완화적 재정 정책과 긴축적 통화 정책의 콜라보로 조율했다면 트럼프 시기에는 경기 부양과 인플레 압력의 사이를 완화적 재정 정책과 긴축적 재정 정책을 오가면서 조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트럼프는 머스크를 도지 정부 효율부의 수장으로 임명한 것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처럼 고용 지표가 좋고 요즘처럼 이제 채권 자경단이 출현해서 국채 금리가 높아질 때는 머스크를 필두로 재정 감축을 단행하면서 국제 시장의 호재도 가져다 주고 인플레 우려를 시키고 나중에 또 경기 둔화 조짐이 있으면 다시 완화적 재정 지출을 단행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잠시 조금만 한 발짝 떨어져서 이 두 가지 시나리오를 바라보면 이 둘은 결국 신공급주의 학파와 공급주의 학파의 철학 차이에서 기인한다 해석할 수 있습니다. 펠로분들은 펠로 프로그램의 글로벌 매크로 실전평 강의 1회차 2강에서 우리가 경제 사상사를 콤팩트하게 30분 만에 정리를 다 하지만 간단히 요약하면은 공급주의 경제학이란 감세와 규제 철폐를 통해 공급을 늘리면 된다는 주장입니다. 프랑스 경제학자 세의 공급은 스스로 수요를 창출한다는 주장은 공급주의 학파의 기조를 잘 대변하죠. 그런데 옐런은 바이든의 정책을 신공급주의 경제학이라고 명명한 바 있습니다. 전통적인 공급주의 학파는 감세와 규제 철폐를 통해 민간 주도의 성장을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인 반면 그녀의 신공급주의 경제학은 정부의 적극적인 주도로 노동 공급을 늘리고 인프라를 개선하면서 교육과 R&D에 대한 지원을 통해 공급을 늘리자는 이야기인데요. 한마디로 중국과 유사한 국가 주도 모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과거 전통적인 공급주의 경제학은 이미 성장을 유도하는 것에 실패한다는 것이 증명되었다면서 감세와 규제 철폐는 업사이드가 적으면서 환경 문제만 일으킨다고 주장했죠. 반면에 트럼프가 주장하는 바는 정확히 옐런이 비판하고 있는 올드한 공급주의 경제학입니다. 감세와 규제 철폐를 통해서 공급을 일으키면 수요는 따라올 것이므로 경제 성장이 활성화된다는 주장이죠. 그런데 공급주의든 신공급주의든 공급주의 학파의 문제는 수요 측면을 강구하는 데 있습니다. 트럼프는 트럼프 1.0 때든 바이든 시기든 계속해서 리쇼어링을 추진하고 있죠. 전 세계 기업들에게 미국에 공장을 짓게 하면서 미국이 생산을 담당하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좀 더 거시적으로는 미국이 페트로달러 기축통화 체제를 구축한 이후 전 세계가 생산을 담당하고 미국이 수요를 담당하면서 점점 심화된 무역 불균형을 수정하려는 움직임이죠.
미국이 생산을 가져가겠으니 너희들은 수요를 진작해야 한다. 과거에 똑같은 맥락에서 나왔던 것이 플라자 합의입니다. 일본에게 수요를 창출하라고 강요하면서 환율을 절상시켜서 미국의 무역 수지를 개선하려고 했던 합의죠. 그리고 이 플라자 합의가 이루어졌던 1980년대 중반은 레이건 대통령이 바로 앞서 이야기한 공급주의 경제학의 기조 하에 레이거노믹스를 추진했던 시기입니다. 현재 시점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죠. 그런데 80년대와 90년대는 미국이 냉전을 승리로 이끌어가면서 팍스 아메리카나가 절정에 달했던 시기였습니다. 지금은 중국이라는 만만치 않은 상대가 버티고 있으며 그 중국도 내부 체질 개선을 하지 못해서 공급 과잉 문제에 시달리며 물건을 외부로 밀어내기 수출을 하고 있죠. 그래서 중국도 플라자 합의 이후 일본이 어떻게 되었는지 엄청나게 많은 연구를 했을 텐데 호락호락 미국에게 제2의 플라자 합의를 해줄 리는 만무하겠죠. 결국 미국의 리쇼어링이 자리 잡히고 생산이 시작되면 될수록 글로벌 경제는 공급 과잉 속으로 빠져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공급 과잉을 해소하는 가장 빠른 수단은 국방비 지출과 전쟁이었습니다. 장기적으로 대만에서 전운이 짙어질 수밖에 없는 세계의 거대한 흐름이라 할 수 있는데 중국은 절대로 한반도에서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서는 대만을 공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또 한번 걱정되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주 트럼프가 침해하기 전에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거시적인 배경을 오늘 한번 정리해 보았는데요. 이어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25년과 26년의 시장을 항해하는 데 있어서 꼭 살피고 모니터링 해야 할 변수 5가지, 재정지출, 연준의 행보, 금융규제 완화, 트럼프 관세, 일본은행, 여기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보고 구체적으로 2025년 상반기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 2025년 상반기 전망 시리즈 3부작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요. 내일이랑 모레는 저희 벨리 플랫폼에서 활발하게 블로그도 운영하시면서 매크로에 대한 인사이트도 나눠주시고 있고 또 요즘 3프로TV나 한국경제TV 등에서도 아주 핫하신 전문가 중소기업 중앙회 성상현 부부장님을 모시고 또 다른 관점에서 25년 매크로 시황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쟁쟁한 전문가들이 3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 만든 1, 2년치의 6가지 훈련 과정과 함께 40가지 기능이 갖춰진 개인 투자자를 위한 블룸버그를 월 25,000원이라는 이용료에 락인 하실 수 있는 기회로 벨리 펠로 3기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1회선 가입비인 330만원을 내시면 이 6가지 훈련 과정과 모든 기능에 1년간 액세스를 얻게 되고 2년차부터는 월 25,000원만 내면 되는데 이 월 25,000원마저도 커뮤니티 활동이나 대회 수상 등으로 연구 면제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집니다. 그래서 저희 벨리 라이트 서비스만 해도 월 45,000원인데 펠로 안에 이 라이트도 다 포함될 뿐더러 고가의 데이터 비용만 해도 말이 안 되는 가격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초기에 벨리 플랫폼의 펠로 커뮤니티 빌딩은 월가지 유튜브 구독자분들로 주로 하려고 하는 부분, 그리고 아직 상반기에 더 개발되어 나와야 하는 기능들이 있는 점을 고려해서 이번 상반기 내로 한정된 인원수에 한해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3기까지 들어오신 분들은 나중에 언젠가 주위 지인분들에게 도대체 벨리 플랫폼을 어떻게 그렇게 거의 비용 없이 쓰고 있냐 두고두고 위너가 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입 수속을 해두시면 2월 10일에 입장하신 시점에서 7일 동안 100% 환불해 드리기 때문에 고정 댓글의 안내서나 소개 영상 참조하셔서 한번 들여다보시면 후회가 없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